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청문회 입장 전부터 국회에서는 이 후보자 인사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고요. 여당에서는 이 항의를 폭력으로 규정하고 반발했습니다. 청문회 초반에는 이진숙 후보자가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에게 인사를 안 하고 들어가는 실수를 했고, 최 의원은 저랑 싸우려고 하지 말라라는 경고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분위기가 어수선했어요. 오늘 청문회에서 문화예술인들을 좌파와 우파로 나눈 것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나왔는데, 공직자 임명 전에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내놨고요. 또 그 밖에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폭도들의 선동에 의해서 일어난 사태라고 표현한 것이나 이태원 참사 기획설 등 논란이 됐던 발언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분리시키는 이른바 유체이탈 화법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MBC 선후배들은 해직 언론인의 상징처럼 회자되는 고 이용마 MBC 기자를 기억하라고 이진숙 후보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고 이용마 기자께서 복직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대변해주는 것이다. 방통위원장 후보자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선과 발언에 대해서 과거에 내가 자유롭게 한 말이라고 퉁칠 수 있을 건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칭찬해주세요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7월 24일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수에서 시작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여수 주요 도심 지역 상가의 공실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히 원도심 지역 상가의 공실률 상황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면서요? 네, 대출금리 상승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이 부동산 시장 불황, 그리고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여수시 주요 도심 상가의 임차인들의 이 폐업이 이어지면서 상가의 공실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여수시 원도심 지역과 여문지구, 학동, 무선지구 등 주요 상권 4곳을 분석한 결과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모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여수시 원도심 지역의 경우 3층 이상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이 무려 27.7%에 달하고 여문지구가 11.7%, 학동지역이 10.6%, 무선지구가 8.1%의 공실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여수시 원도심 상권의 공실률이 높은 상황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원도심 지역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들어 공실률이 급격하게 늘어난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시 원도심 지역 공실률 통계는 10년 전인 2014년 1분기 때 17.9%보다 무려 10% 가까이 높아지면서 여수 지역 주요 상권 4곳 중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같은 통계는 전국 공실률 통계 13.7%, 전남 14.1% 평균보다 약 2배가량 많은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여수시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이 원도심 지역인 종포해양공원이나 이순신 광장의 인파가 몰리고 있지만 원도심 상권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고 여문지구, 웅천지구, 학동 선소상가 등 신도심이 계속 생겨나면서 원도심 지역의 상권 자체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원도심 지역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덩달아 작은 규모,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까지 높아지고 있다. 이런 비관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네요. 네, 여수시 원도심 지역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 증가 현상은 지역의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2층 이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여수 지역 내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원도심 지역의 경우 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에서 2020년보다 훨씬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수시 원도심 지역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지난 2019년 3분기에 14.1% 이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율이 높아지지 않았는데 2022년 1분기에 6.8%를 보였다가 올해 1분기에 13.2%로 비율이 다시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도심 지역의 소규모 상가의 1분기 공실률 13.2%는 전국 평균 7.6%, 전남 평균 6.6%보다 역시 2배 정도가 높은데 여수시 신도심 지역인 학동이 2.4%, 무선지구의 0%에 대비하면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 상가 공실률 조사 과정에서 유일하게 표본 조사가 진행된 여수시 학동의 집합 상가 공실률은 무려 40%로 나타났는데요. 이 같은 수치는 전남의 10.1%, 전국의 10.1%, 전남의 24.6%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여수시 학동 상권의 집합 상가는 2022년 4분기 20.5%, 2023년 2분기 21.1%를 기록하다 3분기부터 40%의 공실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역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정리해 보면은 여수 원도심 지역의 중대형 상가 3곳 중에 한 곳은 비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광양 도심 지역에 건립된 한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아파트 인근 도로의 소음 공해가 심각하다면서 시공사에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요. 네, 광양시 광양항 일반 부두 인근에 건설된 한 신축 아파트 예비 입주자들이 아파트 주변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심각하다며 시공사에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인근의 광양항과 광양제철소 이순신대교를 연결하는 왕복 8차선 도로와 왕복 4차선 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대형 화물차 등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526세대 10년 임대아파트로 건설된 해당 아파트는 이달 말 입주가 예정돼 있는데 입주민들은 시공사의 소음 측정 결과 법적 기준인 65데시벨을 넘지는 않았지만 이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시간대에는 소음이 극심하고 특히 새벽 시간대에 이 소음 수준이 기준치를 넘지 않아도 그 피해가 심각하다며 소음의 재측정 및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입주민들은 소음 기준이 법적 기준 65데시벨을 촉하지 않아도 광양시 다른 거주 지역에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음을 위한 나무가 식재되고 방음벽이 설치됐다며 행정기관이 개입해서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 입주민들은 소음 공해 예방을 위한 방음벽 설치와 함께 인근 도로에 과속 단속 카메라 6교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요구에 대해서 시공사 어떤 입장일까요? 네, 해당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트레일러, 화물차 등 대형차 통행이 빈번한 왕복 8차선 산업도로 바로 옆에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어 교통사고나 안전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며 광양시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와 6교 설치 등의 추가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아파트 시공사 측은 이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추가적인 지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당장 해결할 수는 없고 앞으로 차차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 주민들의 민원 해결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순천으로 가겠습니다. 순천시 농민회가 최근 순천시가 밝힌 지역 농업 예산 증가 비율에 대해서 그 수치가 조작됐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순천시 농민회가 최근 노관규 순천시장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지역 농업 예산 확보 비율 15% 수치가 조작된 것이라며 노 시장이 약속한 지역 농업 예산 15%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순천시 농민회는 그동안 순천시가 지역 농업 예산이 일반 회계 대비 11.9%라고 얘기해 왔는데 최근 노관규 순천시장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농업 예산이 14.8%로 갑자기 증가했다며 해당 수치는 그동안 농업 예산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항목이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순천시 농민회는 기존의 11.9% 농업 예산에서 추가된 3.1% 421억 원의 예산 내역이 그동안 한 번도 농업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농축산물 안정화 기금 210억 원과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 운영 지원금, 야생동물 피해 예방 구조 사업 등으로
해당 예산은 농업 예산으로 구분될 수 없는 예산이라는 입장입니다. 예, 정리해 보면은 순천 지역 농업 예산 비율에 포함된 일부 항목들이 순수 농업 예산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 순천시 어떤 입장입니까? 네, 순천시의 농업 예산 분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제가 오늘 오전 순천시 예산부서 책임자를 통해 순천시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이 순천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사업 예산의 경우 행안부의 예산 항목 기능 분류에 따라 농업 예산에 포함될 수 있는 예산이고 해당 예산을 농업 예산 비율에 포함시키는 것은 오류나 조작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순천시는 지역 농민회가 요구하고 있는 이 농업 예산 15%를 확보하는 것과 관련해 이 바이오 지식센터 건립 사업 등 지역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이른바 핵심 사업이 이미 확보돼 있고 순천시가 의욕적으로 기금을 출연한 이 농축산물 안정화 기금도 지역 농민들을 위해 의미가 있는 사업 예산이라는 입장입니다. 순천시는 농업 예산 15% 확보와 관련해 확보 비율을 맞추는 것과 함께 확보된 예산의 질을 높이는 방향에 대해 예산부서 차원의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순천시는 지역 농민들이 좀 더 관심과 애정을 갖고 순천시의 예산 확보 노력을 좀 더 지켜봐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전 법정.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시간이죠.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주 더운 날입니다. 많이 덥네요. 예. 무덥고 습하고 어떻죠? 무덥고 습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실 움직이지 않는 게 최선이긴 한데 뭐 어쨌든 각자의 활동이 있으니까요. 이 변호사님 그 생각나는 것은 이럴 때일수록 그 제철 잘 챙겨 먹어야 된다. 네, 맞아. 그랬는데. 그 생각이 나는데 네, 요즘 잘 챙겨 드시고 계십니까? 요즘에는 이제 좀 그래도 더 물을 좀 많이 마시려고 더 네. 노력을 하고 뭘 먹는 거야 늘. 오늘이 혹시 또 뭐 보양식을 먹는 오늘이 날이던가요? 중복인가요? 네,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벌써 또 중복이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중요한 날을 그래서. 또 그냥 놓칠 뻔했네. 끝나고 저녁에 가서 이제 드시면 뭘 또 되겠네요. 그렇게 중요한 그러네요. 날인가요? 아니 중요하죠. 챙겨 먹어야지. 먹을 때 먹어야 됩니다. 확실한 거. 예. 아니, 평소에도 보양식을 잘 드시고 계시는 걸로 네. 예, 들었는데 네. 아닌가요? 예, 제철 음식으로 보양합시다. 네. 그러니까요. 또 잘 챙겨야 됩니다. 이 더울 네. 때일수록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물 자주 드시고 건강하게 또 여름을 나야 되겠습니다. 자, 화제의 판결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주간 어떤 판결 주목해 보셨습니까? 예, 그 최근에 나온 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이제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제 동성 동반자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뭐 동성끼리의 결혼에 대해서 이제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동반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동성 동반자를 이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줄 수 있다. 라는 이제 그런 판단이 나와서 이거를 한번 좀 가져와 봤어요. 예. 이 사건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남성인 A 씨가 동성인 남성 B 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2020년 2월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B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된 거예요. A 씨가. 등록이 됐어요. 네, 처음에 이제 등록은 됐는데 같은 해 10월에 이제 공단이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보험료를 이제 부가 처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A 씨는 나는 B 씨와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인데 단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어떤 이 제도의 목적 자체에 어긋난다라면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고 1심 같은 경우에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제 항소심에서는 지난해 2월에 이제 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 이에 대해서 대법원도 그러니까 항소심의 판단이 옳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뭐
요즘은 워낙 이제 다양한 가족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뭐 그건 예전에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요즘은 그래도 그런 거를 뭐 이제 감추기보다는 이제 보다 어떤 자기의 그런 가족의 형태나 아니면 뭐 어떤 성 정체성이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밝히는 시대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대법원 취지는 이거예요. 일단 이 절차상의 하자도 있다고 봤어요. 이런 이제 이렇게 뭐 부가 처분을 할 때는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사전 통지를 하거나 네. 어떤 일정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런 절차적인 하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헌법상의 평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본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송 변호사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판결을 일단은 해석하시기를 뭐 그럼 동성혼을 인정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뭐 그렇게 가는 방향이 하나라고 보실 수는 있어요. 예. 우선은 방금 이결아 변호사가 언급했던 뭐 어떤 행정청이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었는데 이걸 안 지킨 절차상 하자가 있다. 뭐 이거는 사실 뭐 큰 쟁점은 아니고요. 네, 네. 결국 실체적인 하자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이제 명확하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 동성 동반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부양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예. 동성 동반자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들의 자격을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할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뭐 단순히 어떤 동거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동성 동반자는 부부 공동 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지 않느냐 그 실질이. 그래서 이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이 된다. 그리고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허용될 수 없다. 라는 게 이 대법원의 이번에 나온 판결의 주요 요지고 물론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판례가 이렇게 변경이 됐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이 앞으로 뭐 건강보험 관련해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우리나라는 동성혼을 아직까지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나라잖아요. 예. 근데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판결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어떤 이슈 뭐 여론들을 반영하는 건데 조금씩 젖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방향으로 좀씩 흘러간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동성 혼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판결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제도적으로 사회 가치적으로 과연 인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갈지 요 판결이 또 중요한 또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이어질지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자,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청한 적도 없는 신용카드가 발급됐다고 하면서 배송지를 물어보면 이거 새로운 보이스피싱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한 적이 없다고 답신하면 명의 도용이 됐다면서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라고 한다는데요. 어떤 피해자 이 전화 한 통 때문에 무려 7억 원이라는 피해를 받습니다.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당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꽁트 듣죠. 신용카드? 난 신청한 적이 없는데 무슨 신용카드가 발급돼서 배송이 된다는 거야? 고객센터 번호가 여기 있구나. 여보세요? 네네 라전카드 고객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신용카드 자체를 안 쓰는 사람인데 저한테 카드가 발급됐다고 배송지가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문자가 와서요. 저기 이라순 씨 본인 맞으십니까? 네, 제가 이라순인데요. 아이고 번거롭게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 몇 가지 본인 확인 절차만 마치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해 주시면 문제를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누르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기 설치될 때까지 전화는 끊지 마시고 계속해서 상황을 알려주셔야지 빠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야? 이런 거 설치해도 되는 거야? 저 고객님 빠른 도움을 드려야 되니까 신속하게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네네. 설치됐어요. 고객님 계좌가 범죄에 도용돼서요. 그 계좌가 곧 지급 정지될 겁니다. 빨리 인출을 하셔서 전액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야지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이후에 돌려드릴 겁니다. 네? 뭐라고요? 이거 진짜 보이스피싱 아니야? 여기까지. 이렇게 라준 씨처럼 의심을 하면 참 다행인데 의심을 하지 못하고 전화도 못 끊게 하고 생각할 시간도 안 주고 이런 통에 또 이제 당하는 분들이 여럿 계시다는 겁니다. 새로운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타나서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릴 텐데요. 저는 잠시 저라는 말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역 뉴스 1시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재미있고 편한 뉴스. 지역 시사는 역시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이스피싱 뉴스가 다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승이라고 하는데 네. 요즘에도 뭐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 받는 분들 좀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네, 요즘에도 뭐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죠. 뭐 하루 이틀 일어난 일이 아니라 뭐 저희도 뭐 종종 그런 전화를 받습니다. 뭐 요즘에도요? 그렇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뭐 일이 변호사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검찰청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사건 관련해서. 근데 예. 그 검찰청이라고 오면은 저는 전화를 자연스럽게 받죠. 그 예를 들어서 뭐 수원지검입니다. 뭐 송하진 씨 되시나요? 그러면 아, 네네, 수고하십니다. 어떤 일이시죠? 그러면 고소가 들어왔다고. 아, 그러세요. 그거 직접 수사하시나 봐요. 이제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어나가다 보면 이제 알아서 끊는 뭐 그런 경우들도 있고,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전화를 받으면 아, 송하진 씨 가족 되시나요?라고 해서 예, 뭐 가족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송하진 씨가 굉장히 많이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다. 아, 본인한테 전화해가지고요. 네. 저기 제가 송하진인데 가족한테 전화를 거셔야지. 이제 본인한테 거셔서 이렇게 하시면 너무 허술하신 거 아니냐. 그러면 또 끊으시거나 욕설을 하시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 잘못은 본인이 놓고 왜 욕설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화나 뭐 문자 같은 것들을 뭐 저도 받기도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시골에 계시는 뭐 장인 장모님도 받으시고 뭐 보면은 뭐 난리도 아니죠. 예. 그래요.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저희가 뭐 여러 번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그 최근 나온 수법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볼까 합니다. 카드 배달 배송지를 묻거나 확인하는 문자를 먼저 보낸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이런 비슷한 걸 받았던 게 제가 이제 거래하지 않는 은행 아니면은 과거에 오래전에 거래를 하고 그동안 거래가 없었던 데에서 뭐 본인 앞으로 카드가 뭐 발급이 됐는데 본인이 발급한 게 아니면 뭐 연락 주세요 뭐 이런 식의 그런 식의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는 또 한편으로는 누가 나의 어떤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내 명의로 카드를 만들었나? 이게 의심이 되면서도 그런 거의 링크되어 있는 주소를 누르기는 이제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누른 적은 없는데 일단은 요즘은 워낙 그런 것들이 많아서 또 제가 너무 많은 의심을 하는 걸 수도 있기는 한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누구든지 그냥 나는 분명히 뭔가 신청한 적이 없는데 누가 내 개인 정보를 알고 했을까라는 마음에 당연히 그걸 누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전 신청한 적이 없는데 뭐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보이스피싱의 범죄의 수법은 정말로 무궁무진하고 또 계속 진화를 하고 있어서 늘 이거에 대해서 범죄가 앞서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뭐 어떻게 또 대책을 마련하냐 이렇게 좀 약간 뒤따라가는 형국이 맞아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피싱이 의심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거두거나 약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꽁트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수법 특징 중에 하나가 원격 제어를 위한 악성 앱을 설치하라는 겁니다. 요거만 안 해도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이 수법들에서 공통되는 특징이 뭐냐면 그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앱을 설치를 하도록 유도를 한다는 점이에요. 예. 그래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범행 마지막 단계에서 대화 내용을 삭제하라고 하거나 뭐 이렇게 증거를 인멸하는 용도로 정상적인 원격 제어 앱을 활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성 앱이 설치되면은 피해자가 걸고 받는 모든 전화를 사기범이 가로채서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기범이 전화를 걸 때는 정상적인 기관의 번호로 표시되게 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휴대전화의 내부에 저장된 어떤 정보라든지 개인정보, 연락처, 뭐 공인인증서 이런 것들이 모두 탈취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범죄의 수단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앱을 설치하지만 않아도 지금 피해를 많이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국가에서도 뭐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수사기관은 절대로 보안 유지를 목적으로 원격 제어 앱을 설치를 하라고 뭐 요구를 한다든지 뭐 전화를 개통하라든지 뭐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뭐 카드가 발급됐다든지 뭐 상품이 결제됐다든지 뭐 본인이 신청한 적 없는 그런 전화나 문자가 오면은 일단 끊고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연락처 말고
그 다른 진짜 원래 연락처 있잖아요. 카드사의 대표번호 검색하시면 당연히 나오니까 그렇죠. 거기에 전화를 하시거나 112에 뭐 신고를 해서 이 보이스피싱이 맞는지 좀 의심된다라고 문의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죠. 예. 일단 뭐 그 원격으로 해야 되는 앱을 설치해라라는 것은 절대로 다 의심해 볼 필요가 좀 있겠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 송 변호사님 앞서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요즘에 또 특징이 새로운 전화를 개통하라고 한다면서요? 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또 새 이제 어떤 좀 특징인데 예. 이제 피해자한테 새로운 휴대전화의 추가 개통을 요구하는 건데요. 이제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로만 연락을 하면서 이제 뭐 일거수일투족을 거의 보고하도록 지시를 하는데 이제 특히 이제 피해자가 은행에 방문해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 외부 활동을 할 때 그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이제 이것만 이제 지참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강조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보이스피싱이 의심이 드는 경우에 은행 직원이나 이제 경찰이 출동하면 그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에서는 이제 뭐 포렌식이 가능한거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염두에 두고 와, 진짜 치밀하네요. 치밀한 사전 작업을 벌이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뭐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구조가 있잖아요. 이거를 뭐 총책이라고 하는 이거는 거의 잡기가 힘들고 그 아주 밑단계에 있는 실제로 뭐 현금 인출해서 뭐 고액의 알바라고 해서 그거 뭐 건당 얼마 반 이런 사람들만 잡히는 것이지. 그러니까요. 이 조직의 뭐 그 우두머리는 안 잡히게 돼요. 그래서 뭐 사실상 피해 회복도 거의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예 자기들 못 잡게 하려고 사전에 그 연락했던 그 휴대전화마저도 새로운 걸 개통시켜. 이거는 네 휴대전화는 이미 해킹이 됐기 때문에 이건 안전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새로운 휴대전화를 만들어서 내 연락만 받아라. 이렇게 하고 만약에 그게 발각이 되면 왜냐면 요즘은 금융기관에서도 직원들이 예의주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의심된다라고 해서 경찰이 출동했을 때 휴대전화를 만약에 자진해서 이미 이렇게 제출을 했을 때 그거 포렌식해도 나올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는 또 도망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까지 요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뭐 새로운 전화 개통하라고 하면 요것도 당연히 좀 의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것도 있습니다. AI로 내 목소리를 저장해서 새로운 피싱에 사용하는 수법도 있던데 참 치밀해. 정말 진짜 무서워요. 네. 야, 이거 뭐 도를 넘어서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과학 기술이 발전하니까 예. 이 범죄의 유형이라든지 이런 게 다양해지기도 하고 뭔가 기술과 또 접목을 한 범죄도 새로 생겨나고 있는 그런 판국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네. 뭐 좀 위기스러운 상황을 해서 그렇죠. 막 그 우는 아이의 소리를 하면은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울고 있는데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맞는지 아닌지를 막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그렇죠. 그걸 노리는 거였다면 제가 아까 받았던 그런 전화 같은 경우에도 누군가 옆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남자가. 그러면 그 정도 수준이었다라면 요즘에는 그걸 넘어서서 이 목소리를 똑같다는 복제를 거잖아요.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가족이나 지인의 목소리를 일단 녹음을 딴 다음에 이게 뭐 이야기는 다양합니다. 뭐 15초 정도의 음성만 있으면 된다. 뭐 3초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딴 목소리를 AI를 통해서 복제를 해서 뭐 금전의 입금을 뭐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뭐 방식들이 활용되고 있다라는데 이게 지금 범죄 수준이 그냥 단순히 목소리를 변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뭐 성조나 억양, 어투까지 복제하는 하하.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왜 간혹 그런 전화들 있잖아요. 받았는데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러면은 그 말하면 안 된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은 전화를 했는데 분명히 자기가 전화를 해놓고 아무 말도 안 했을 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래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누구세요? 누구세요? 왜 말을 안 하세요? 해요. 이러잖아요. 그건 하잖아요. 보통은.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도 근데 가끔 그런 전화를 받거든요. 어. 그러면은 저도 말을 안 해요. 두 분은 번호가 상당히 많이 노출이 돼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 것은 아닌 것 많이 같고. 받으신다. 근데 사실 저희는 번호가 노출돼 있기도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근데 이제 경찰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SNS나 이런 데에 음성이 포함된 게시물을 올리는 걸 피해라라고 와, 이야기는 하는데 그렇구나. 근데 사실 조금 답답한 것은 지금 우리가 방송 중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우리 이용선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예. 뭐 뭐 틀면 나오는데 네, 틀면 라디오 같은 나오는데 것들. 뭐 예, 이
범죄자들에게는 뭐 일도 아니다. 예. 뭐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개성을 조금 더 키워야겠습니다. 예. 절대 따라할 수 없게. 아니 근데 참 그렇잖아요. 뭐 저는 음. 사투리를 많이 쓰는 사람인데 성조나 억양, 어투까지 복제를 한다고 하니까 정말 무서운 세상인 거죠. 그러게요. 예. 뭐 통장 묶기 수법이라고도 있어요. 이건 어떤 수법입니까? 그 우리가 이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이 되면 이제 일단 계좌를 정지시켜 놓게 되잖아요. 네. 이제 이거를 좀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15만 원을 입금해서 지급 정지를 이제 시켜버린 다음에 이거를 풀려면 나한테 150만 원을 내라. 이거 좀 약간 또 신종 사기 수법인데 송 변호사님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현행법을 굉장히 악용하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를 역이용해서 지금 이런 범행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차고 송금이라든지 단순히 차고 송금이 아니라 이거는 고의적으로 지금 돈을 보낸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신고를 하는 거예요. 보내놓고 일부러 이제 범죄자가 뭐 누군가의 통장에 15만 원, 30만 원 이렇게 보내놓고 아 이거 내가 범죄 피해를 당한 것 같다. 이 보이스피싱 계좌에 내가 돈을 송금한 것 같다라고 하면 일단 금융기관에서는 이유여할 불문하고 일단 지급 정지를 시킵니다. 그 계좌를. 그러면 이 가만히 있던 사람은 자기 계좌가 동결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럼요. 그래가지고 연락을 취합니다. 당신 이거 풀려면 최소 3개월인데 뭐 어쨌든 한 150만 원 정도만 주면 내가 바로 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좀 뭐 법리적으로 뭐 제도나 절차를 이용해서 풀려고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악용을 해서 이렇게 돈을 뜯어내는 수법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사기꾼의 계좌를 사기꾼이 또 동결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고 참 예, 이런 뭐 방식들을 좀 이상하게 막 자꾸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뭐 사실 이 부분을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금융 당국에서는 뭐 분쟁이 되는 금액만 거래를 정지하고 나머지 금액은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예 왜냐면 묶는 이게 것이 아니라. 비판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악용을 당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뭐 조금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뭐 내용들이 지금 꾸준히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네. 진작에 이게 개선됐어야 될 부분들이긴 한데 이게 빨리빨리 좀 제도 개선이 안 되니까 이런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하면서 뭐 재산적 피해는 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이 심적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뭐 안 좋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 그러고요. 뭐 보이스피싱 때문에 등록금을 날려서 한 여대생이 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또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서 이제는 너무 자기 잘못도 아니지만 예. 그 이제 피해자들이 자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목숨을 의심하지 끊는, 못했을까? 이런 것들. 이제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이게 그래서 이게 정말 없어져야 되는데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저도 우리 사회에서 듣기 시작한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된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이게 늘 더 커지고 더 조직적이 되고 더 완전 국제적으로 이루어져서 더 교묘해지고. 네, 예. 그냥 그 밑단에 있는 사람들만 조금씩 뭐 처벌하고 이런 정도에 그치지 그 피해액은 정말 이게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좀 사례들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그 피해를 당해서 피해액이 너무 커서 너무 상실감이 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피해를 아직 당하지도 않았는데 이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너무나도 이제 쪼으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뭐 당신 우리 말 안 따르면은 너 저기 큰 범죄에 연루됐는데 징역 10년 산다. 뭐 똑바로 해라. 뭐 11시간씩 뭐 사람을 바꿔가면서 계속적으로 뭐 협박을 하고 하니까 찔이네. 그거 심리적인 압박을 못 느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도 한 분이 아니라 다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범죄 피해 액수가 커서라기보다도 이런 뭐 사람의 심리적인 걸 굉장히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악질적인 범죄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돈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목숨까지 있는 사례들이 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더더욱 좀 강력하게 처벌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검찰총장이 보이스피싱 형사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뭐 강조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은행권이나 뭐 통신사 같은 데서 할 수 있는 예방 대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이제 목소리를 이제 실제 당사자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그게 AI 기술 중에 뭐 딥러닝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은행권에서도 이 AI를 이제 이용해서 이제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AI 이상행동 탐지 ATM
이라고 해서 보이스피싱 탐지 예방 시스템을 추가 업그레이드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상 행동 탐지라는 건 뭐냐면 이 고객의 행동 분석 기술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거래 유형을 학습하고 관련 데이터들을 분석한 다음에 만약에 그 해당 고객이 선글라스나 모자를 착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통화를 하면서 출금을 하거나 이체를 하는 등의 이상 행동을 보일 경우에는 이걸 탐지를 해가지고 고객한테 주의 문구를 이제 안내를 하고 본인 인증의 어떤 추가 절차를 요구하는 게 이제 이 AI 기술을 접목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 안티피싱 스마트 3.0 플랫폼이라 그래가지고 아까 말했던 뭐 AI 딥러닝, 뭐 시나리오 모델링 등 이런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추출한 다음에 범죄 패턴이 발견되면 고객 거래 그 채널을 강범위하게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이게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 이 사람이 평소에 거래하던 패턴하고 다른 모습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게 이제 감지가 됐을 때는 고객에게 다시 뭐 안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담당 직원이 직접 나서가지고 뭐 추가적인 어떤 그 확인 절차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각 은행별로 뭐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표적인 은행들이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있고 또 예방 교육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피해 금액이 줄어들었다고는 해요. 이제 은행이나 이제 금융권의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신종 수법이 계속 생겨나요. 휴대폰을 새로 개설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처럼 그리고 뭐 아예 진짜 목소리를 녹음해가지고 정말 더 실감나게 뭐 그 이제 피해나 피해자나 그 피해자의 가족에게 또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발맞춰서 이거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기술도 사실 같이 발전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특히나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그런 문자 메시지가 올 때 그걸 절대 클릭하시면 안 되고 그런 거에 노출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깔라는 거 절대 깔면 안 되고, 뭐 핸드폰 새로 개통해야 된다고 하면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이런 것들만 좀 주변에 좀 공유해주시면은 피해를 좀 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자,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이야기 이번 주 라전법정에서 살펴드렸습니다.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캠페인 칭찬해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뭐 오전부터 폭염, 소나기 아주 오락가락하는 도깨비 같은 날씨였습니다. 순천 폭염 경보 그리고 체감 온도가 최고 35도를 넘었는데 이런 더위 속에서도 대학생들의 패기와 열정으로 뭉친 봉사활동이 있었는데 그 현장 다녀오셨어요. 네, 이번 봉사활동은 순천제일대학교 3단계 산학연 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선 사업인 링크의 일환으로요. 2024년 링크 3.0 전공 연계 연합 봉사단체 링투유 봉사단의 봉사활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시작한 봉사활동은요. 전국 17개 전문 대학생 230여 명이 이 전공 분야인 전기, 소방, 미용, 의료, 환경 등 이 대학별 전공 연계 봉사활동했는데요. 좋네요. 네, 학생들은요. 더운 날씨로 구슬땀을 흘렸지만 즐거움과 보람으로 웃음이 끊이지 않는 봉사 현장이었습니다. 그 현장 담아봤습니다. 저는 그 구미대학교 링크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배장근이고요. 링크 사업 협의회 회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링크 투게더 어스입니다. 그래서 링투유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링크하는 대학들이 공동으로 이제 뭐 나눔 봉사를 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링투유라고 지었고 작년 7개 대학이 하다가 올해 17개 대학이 지금 이제 참여를 하게 됐거든요. 아마 가을이나 그때쯤 되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봉사활동 한 번 더 할, 두 번 정도 더 할 그럴 생각입니다. 어떤 봉사들이 지금 있는 건가요? 이제 전공 연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대학의 제일 특징들을 보면 보건계열, 그러니까 뭐 간호, 치위생, 물리치료 뭐 이런 학과들인데 이런 학생들은 여기 와서 이제 어르신들한테 물리치료도 해주고 여기가 치료 목적이 아니고 이제 어른들한테 봉사하는 입장에서 치료하고 그다음에 뭐 구강 검진도 한번 해드리고. 그다음에 뭐 혈당 측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건강에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이야기해주고 그게 이제 보건계열 쪽이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기계나 전기나 이런 쪽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LED 등 교체를 해주고 있어요. 등 교체도 해주고 있고 지금 여기 보면 방충망 저 집집마다 다 걷어와가지고 방충망 다 교체해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지금 보면 그 헤어나 이런 쪽에는 머리, 염색 이런 쪽에 봉사활동도 하고 그게 전부 다 학생들 전공과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다 같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벽화 그리는 거 이제 그 우리 디자인과나 이런 쪽에서는 벽화 그리는 쪽을 하고 있고요. 페인트하고 협찬을 해서 페인트를 다 지원받습니다. 다 지원받아가지고 그 전국 다니면서 벽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봉사는 17개가 거의 뭐 크게 보면 한 3개 정도로 나눠준다고 보면 되나요? 네, 그런데 그 각각에도 또 다르게 다 분야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 작년에 해보니까 실제 학생들이 너무나 만족도가 좋았어요. 받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나눔하는 것이 그만큼 보람이 된다는 것을 학생들이 좀 더 일괄적으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괜찮아요? 참아야 돼. 참으면 안 돼요. 강한 통증은 오히려 악이 된답니다. 그래, 그러면 좀 세. 좀 세. 제일로 좋네. 다리 안 무거워 잘 때 밤이나 그럴 때? 재료가 재료고 싫고 그래. 하지 정면 그런 거 수술한 것도 없고 그냥 병원 약 드시는 것도 없는 거죠.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텐스라고 전기치료 하는 건데 보통 통증 억제나 통증 조절이 목적이어가지고 어르신들 그냥 붙여놓으면 좀 근육이나 그런 데 풀어드리고 저희 자주 자체 다 통증 제거나 통증 억제 거기에 좀 초점 맞춰 가져온 거여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병원에서 왔다 갔다 하기 힘드시니까 저희가 왔을 때 즐기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어디에서 왔어요? 저희 구미대학교 물리치료과입니다. 전 작년에도 왔었는데 작년 해보니까 막상 교수님도 계셨어서 배우는 게 많았고 좀 좋았어서 졸업하기 전에 좀 한 번 더 애들 가자고 해가지고 교수님 말씀드려서 왔는데 더 해드리고 싶은데 잘 못할까봐 조금 그래요. 저희 다 봉사 동아리입니다. 과에서 운영하는 나눔들이라고 구미대학교 물리치료과 봉사 동아리 나눔들인데 치매 보든 마을에 가서도 이렇게 그리고 의무 지원도 가고 마라톤 대회에서도 장애 전담 어린이집 가서 애기들도 보고 저희가 물리치료과긴 해도 소아 쪽으로도 가고 스포츠도 가고 신경계, 정형계 이쪽 다 갈 수 있으니까 최대한 졸업하기 전에 분야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운동도 원래 시키려 하는데 장소가 좁다 보니까 운동은 안 될 것 같아서 전기치료만 하고 있어요. 어때요? 이렇게 자기가 지금 전공하는 걸 봉사를 한다는 거 어때요? 막상 해보니까 어르신들이랑도 얘기하는 것도 재밌고 봉사활동하면서 약간은 이것도 생각보다 제가 몰랐던 걸 알 수 있어서 좋았고 그냥 좀 더 제가 볼 수 있는 시야가 넓어진 것 같아서 네, 좋았어요. 마을분들 몇 명 안 된 것 같은데도 다 지금 마을에 지금 등달로 가고 그 가스 차단기, 그 다음에 감지기, 그것 때문에 지금 각자 지금 지명으로도 가신 분들이 많아요. 방충망이 제일 인기네요. 가격을 따지면 몇 만원씩 하거든요. 가는데 근데 그건 지금 한 4, 50개 했나 지금?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감지기, 그 가스 또 차단기, 우리 대학교 봉사활동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해준다고 그래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 받고 혈압 재고 당 체크하고 또 머리 자르고 물들이고 너무 많이 너무 좋아. 땀 흘리는 모습 보니까 어때요?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요새 뉴스 보면 너무 막 그냥 머리가 아팠는데 이거 딱 보니까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고 좋네. 아니 기분 좋죠. 많이 더운데 저렇게 고생하고 이런 사람은 아예 잘해줘 고맙고 염색하고 머리 자르고. 이거부터 가르쳐드릴게요. 틀니 입에서 빼시고 나면 발포제 비슷한 느낌인데 저녁에 틀니 빼시고 보관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물컵에 이렇게 넣어두시거나 따로 케이스에 있으실 텐데 물에 넣어두실 때 이 친구 같이 넣어주시면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가끔 한 번씩 넣으면 되겠구만 이것은. 맞습니다. 저희는 울산과학대학교에 지금 재학 중이고 치의생학과 2학년입니다. 봉사는 이제 학과에서 진행하는 뭐 어린이 연극 봉사나 아니면은 뭐 노인분들 불소 도포하는 그런 봉사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천이라는 지역을 처음 들어봐서 어떤 동네인지 좀 궁금했는데
직접 와보니까 노인분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또 노인분들은 구강 관리에 되게 소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제 노인분들에게 구강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또 틀니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어서 되게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노인분들이 틀니를 많이 착용하시니까 틀니를 관리하는 키트가 하나 있고 또 틀니를 쓰지 않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조 구강관리용품 키트를 준비해서 어떻게 쓰시는지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가 울산에서는 저희 대학교만 왔는데 주변 대학교 분들은 어떤 봉사를 하실지 되게 궁금했는데 보니까 뭐 물리치료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어르신들에게 미용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니면 핸드폰 소독 같은 것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많은 대학교에서 되게 다양한 봉사활동을 다니시구나 보면서 이제 저희 대학교도 더 많은 지역에 다니면서 봉사를 해야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너무 더워요, 지금 날씨가. 사실 처음에는 이제 시작할 때 비도 오고 날씨가 좀 좋지 않아서 봉사하러 왔는데 이게 잘 진행이 되면 안 되죠, 어떻게 하셨는데 날씨가 오히려 좋아지니까 많은 분들한테 이런 구강 지식을 알려드릴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되게 또래들이 많은데 또래 분들의 이제 봉사를 하면서 보여지는 그런 눈빛이나 행동들이 진짜 막 이렇게 힘을 내고 하는 거 보여가지고 저희도 막 거기서 더 열정을 얻어서 저희가 배웠던 내용들을 잘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게끔 알려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보람이 되게 느껴집니다. 지금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계시는데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여기 이제 할머님, 어머님들, 아버님들 집 해가지고 가서 이제 전등 필요한 거 있으면 고쳐드리고 했어요. 너무 습해가지고 아까 계속 비 왔다가 해 떴다가 이래가지고 너무 덥더라고요. 땀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 이번에는 17개 대학들이 함께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때요? 많은 대학들이 함께 하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좀 북적북적해 보이고 좋네요.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좀 많이 오니까 좀 힘도 좀 나고 이런 게 있네요. 그래도 뭘 하나 해냈구나라는 감정이 들면서 좋습니다. 네,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